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저희 대통령인 저부터 또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또 역시 종교 주도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한겨레 보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데 저런 식의 보도가 수십 개, 수백 개 검찰 말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면은 그 폐해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대표님 저기 잠깐만 오늘 인터뷰 나오신 거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황교안 대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통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하십시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배신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 그게 무슨 개혁 보수입니까? 수구 보수, 꼴통 보수. 네, 10월 2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 11개 혐의를 적용을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사실 네. 당초 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좀 변수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건강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이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네. 청구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뭐 건강 상태와 뭐 구속 여부는 뭐 별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하고 뭐 이제 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렇죠. 양측이 어떤 또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또 판단하겠죠. 영장 실질 심사 날짜는 아직 안 잡힌 모양인데요.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요. 통상 일정으로 모레나 보면 그렇게? 네, 모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 반장, 내일 이제 국회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진행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내일 직접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서고요. 결정됐어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결정 안 네, 됐었는데. 오후에 결정됐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아, 예. 문 대통령이 앞서도 이 글로벌 위기 때는 확장적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 강조를 했고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굉장히 슈퍼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를 처리해달라 이렇게 국회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외에도 뭐 국민 통합이나 뭐 한일 관계 이런 외교 관련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낙연 총리는 일본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아까 11개라고 그랬죠? 네. 11개를 적시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장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느냐 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걸로 일단 보이고요. 정 교수 이후에는 검찰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눌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여원이죠.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고요. 조모 씨가 오늘 재소환됐는데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검찰청에 나왔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그 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 중에 공수처 부분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 이런 보관을 밝혔죠, 어제. 그래서 오늘도 관련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했듯이 좀 설득 작전에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 개혁을 두고 이렇게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갈등이 곧바로 국민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 공방 때문에 국민 사이에 이제는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크게 진척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뭐 크게 협조를 안 하는 일부 야당에 대해서 좀 비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과 여야의 공수처 공방부터 알아보고요. 종교 지도자를 만난 문 대통령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과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등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선 거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 27일이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 2달이 다 돼가는 여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자 이 여권에선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해왔죠. 그러나 윤 총장 이렇게 답합니다.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55일 만인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검찰은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차관도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장관 사임한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검찰국장에게는 사전에 통보를 할 것.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희들도 보고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3가지로 총 11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설명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해드리겠고요.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경우 지난달 6일 기소가 됐고 첫 공판 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이 이번 영장에 적시가 된 만큼 다음 재판에선 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검찰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검찰 내 공소장 위조 사건, 즉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앙 형사 상부에서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형사 입건할 정도의 중징계 사건이 아니란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지금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소 위조 그 자소서 한 줄 한 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법원은 이르면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또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는데요. 자칫 야권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 야권은요,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준이고 이 앞서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 같은 선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봅니다. 자, 대신 이번 주 국회에선 공수처법의 운명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23일 3+3 실무협상 논의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죠. 자,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 이겁니다.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들기 위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조국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모두 덮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결사 반대하는 건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민주당 입장에선 다른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야겠죠. 자,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이 두 개입니다. 자, 이 두 안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수사 범위 그리고 기소권 등을 두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이 권은희 안도 얼마든지 수용할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자, 그러면서 특정인을 언급했는데요. 그와 같은 사람을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나 또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 45년지기 고교 동창사이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요. 막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청구하지 않을 것이냐 그 문제를 고심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까지 모두 7차례 불러 조사를 했고요. 더 이상은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지난 17일까지 모두 7차례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한 이 검찰은 주말까지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다가 오늘 오전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는 이 수사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최근에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건강 상태가 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로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고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나 이후 절차를 견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고 변호인의 협조를 받아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요. 자녀 입시 비리나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11가지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크게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위조된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서 이 동양대 표창장은 사립대인 만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 키스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를 각각 제출한 대학교에 대해서는 이 국립대인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또 사립대인 이화여대 등에 제출한 건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또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서 수당 160만 원을 지급한 것도 허위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포함을 했습니다. 자, 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혐의 4개가 적용됐습니다. 이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와 이 코링크 P를 만들어서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이 회사 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의혹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적용했습니다. 앞서 이 구속 기소된 조 씨와 공범으로 사실상 본 거죠.
자, 조 씨와 함께 소위 이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또 이 차명으로 WFM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 자문료 명목으로 보전받았던 수익금, 이것을 이 조국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 감춘 걸로 보고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자, 증거인멸 혐의 두 가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범동 씨와 상의를 해서 이 펀드 운용 보고서를 만든 것 등과 관련해서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또 아시다시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하고 또 반출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요, 물적, 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되고 이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심사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지금 판사와 검찰 출신 18명으로 이 변호인단을 꾸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구속영장 심사부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 밝혔는데 조금 전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이 나왔어요? 네. 제가 아까 그 검찰이 청구한 혐의가 11개의 혐의라고 했는데 이 변호인단의 입장은 이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 사실로 나눈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2개의 의혹은 딸 입시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2개인데 우선 딸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해명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구속 기소된 조범동 씨의 범죄 사실을 정 교수에게 더 씌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범은 조범동 씨인데 이를 정경심 교수가 마치 주범인 마냥 검찰이 오인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이 오인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이제 영장심사 단계에서 밝힐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건강 상태 관련해서는 지금은 상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영장 심사 과정에서 아마 좀 얘기할 것 같고요. 검찰의 MRI 등 또 진단서 관련한 이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라고 변호인단이 추가로 밝혔습니다. 지금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지금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틀 후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모레 이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지만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오늘 재소환됐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동안 수술이 필요하다는 등 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었는데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희망자 측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아서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 씨의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모 씨가요, 이 모친인 박모 이사장 자택에서 시험 문제지, 답안지 이걸 빼돌려서 전달한 걸로 보고 있는 검찰. 이 박 이사장, 그러니까 모친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령인데다가 자칫 일가족 전부를 조사하느냐, 또 이런 과잉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좀 고심에 빠진 걸로 보이는데, 자, 이 박 이사장의 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내려가서 조사하는 이런 방문 조사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 관계자는 이 웅동학원 이사장은 소환 통보한 사실이 없고 소환 일정도 조율하기 전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공수처 관련 논란, 공방이 치열한데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민주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모두 브리핑을 했는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제히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23일에 실무 협상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면서 중대한 고비일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반대로 한국당은 공수처는 좌파 정권 집권 연장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설치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 각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해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의 공안 위에 지금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판 중국 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물론 물 건너가고 검찰 장악만 현실화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여야 갈등이 다시 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요. 합의가 안 되면 의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며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희상 의장은 현지 인터뷰에서 이 법이 허용하는 한, 이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꼭 상정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의장의 안건 상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불법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고요. 아까 보니까 여야 이제 공수처 협의 이번 주도 아주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이고 또 모레쯤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 영장 심사도 있고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1개 혐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국민 통합에 큰 진척이 없다. 저부터 더 노력하고 종교계도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기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수치가 나올 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늘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또 마찬가지였죠. 자,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인정을 받는지 여부라면서 사무실마다 춤풍추상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지율은 특정 사안에 대한 결단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특정 숫자를 심리적 저지선으로 상정하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곤 하죠. 자,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의 주요한 배경에 대통령 지지율이 관련됐다는 건 청와대 관계자들도 부정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이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밝혔냐라는 말씀은 그 최종 시점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10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주일 전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45%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52.3%였고 부정의 격차는 지난주 14.7%포인트에서 7.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자,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면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진보층에서 긍정평가는 74.1%에서 76.5%로 상승했습니다. 보수층에선 부정평가가 82%에서 80.9%로 하락했습니다. 자, 중도층의 변화가 가장 컸는데요. 긍정평가는 33.5%에서 33.8%로 올랐고 부정평가는 64.1%에서 58.9%로 하락했습니다. 자, 리얼미터 측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층은 결집하고 또 조 전 장관 임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중도층의 지지세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광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사퇴 후 처음 맞는 주말에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서초동을 채우던 촛불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공수처 개혁 입법 완수하라 목소리를 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결사 반대와 조국 구속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다. 응답하라.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자자가 조국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 종교계의 갈등 치유와 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등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또 정치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뭐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더 증폭될 그런 맞아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종교 지도자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네, 내일 국회에서는요 513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에 나서는데요. 원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총리가 대독을 하기도 하는데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위해서 내일 방일하기 때문에 이 원래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513조 슈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부터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네,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내일 방일하는 이낙연 총리가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할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텐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정상급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미우리 신문 11월 초에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나 또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가능한 시기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3일 한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해법을 찾는다면 그 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양국의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외통위에 출석해서 한일 정상 차원의 회동이 가능하려면 회담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담 성사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총리 방일 관련 속보는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국민통합 진척 없어 종교계 힘 보태겠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 반장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이른바 이 조국 정국으로 이어진 최근 2달간의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공방으로 격화하고 이게 다시 또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자신은 물론 정치권의 자성 그리고 이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 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뭐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말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이제 해왔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안들도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앞으로 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 더 높아지고 그 정치적 갈등이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건강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공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제 논의는 없는 가운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 인처부터 또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또 역시 종교 주도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신 반장, 종교계도 화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계정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이 문 대통령에게 화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화쟁은 원효의 중심 사상이죠. 이 각 종파에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고 또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원행 스님은 화쟁의 중심은 지극히 공정하고 또 가장 공정한 경지인 지공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공정사회는 바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양상을 정리하고 통합을 통해서 공정사회로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조사에서도 이제 중도층 민심이 어느 정도 회복된 그런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갤럽 조사에서는 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고 반장? 자, 일단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비교부터 해보면요. 이 갤럽이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53%를 나타냈었죠. 자, 반면 또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6%포인트 오른 45%로 또 오히려 반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사 기간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감안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아예 엇갈린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요. 일단은 조사 방식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조사하고 전화 면접을 섞어서 하고요. 갤럽은 전화 면접만 하는 거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얼미터는 ARS 자동응답 조사를 90%, 또 전화 면접 조사를 10%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 비율이 100%입니다. 네, 제가 이 각 기관 전문가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우선 리얼미터 측은 무기명 투표 방식의 자동응답에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기명 투표 방식인 전화 면접에서는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또 했습니다. 자, 반대로 갤럽 측에서는 ARS 조사가 전화 면접에 비해서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의지가 있는 양 진영의 지지층을 과대 표집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응답의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판을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고관여층은 끝까지 이렇게 누르면서 참여를 하지만 그렇죠. 이 중도층은 네. 뭐 중간에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제 종교계 지도자의 발언 내용을 제가 살펴봤고요. 내일 시정연설에 참여를 하니까 어떤 연설 내용 이제 뭐 펼칠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관련한 내용은 내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국민통합 저부터 노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월쯤 탈당을 예고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진보와 호남을 배제한 수구 정치인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양측이지만 지난 주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중징계 처분으로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죠.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유승민 의원 많이 비판했었죠. 그런데 오늘 내놓은 비판이 그 수위, 내용, 양적인 면에서 월등히 우세합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유승민 의원 인터뷰가 이렇게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아침 출근길에 이 인터뷰 딱 차에서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죠. 자, 거짓과 위선이 그 인터뷰에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폭포수와 같이 인물평, 유승민 의원에 대한 악평을 쏟아내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파 정치와 분열 정치를 앞세우고 진보를 배제하고 호남을 배제하는 수구 보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야, 참. 자, 심지어 이 유승민 의원의 이 아킬레스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가 배신했고, 자, 배신. 유 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배신. 자, 특히 오늘 이 인터뷰에서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 지역구와 관련한 질문에 내게는 현재의 지역구, 그러니까 대구 동구울이 가장 험지다. 하지만 수도권 바람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수도권 차출론이 나올 수 있기에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습니다. 자, 이 얘기 들은 손 대표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구에서는 배신자로 찍혀있고 수도권 출마, 수도권 차출론을 핑계로 대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요, 평소에 또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저 당대표,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내는데 앞장 세우는 똘마니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똘마니로나 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 사람을 꼽았습니다. 아들 친구를 시켜서 당대표를 몰아내고자 하고 오직 젊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당권 싸움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들 친구가 아니라 친구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아버지가 친구 사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비난을 들은 유승민 의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난 그 양반 상대 않겠다라는 듯. 그 손학규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만합시다. 예. 자, 이렇게 그냥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팍 끊어버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제일 눈길 가는 내용, 12월 중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 밝힌 거였죠. 자, 그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이렇게 부연합니다.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 결심 행동 옮길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주한 미국 대사 관저에 기습 침입, 월담을 해서 침입을 했었죠. 자, 그중 7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7명 중에 한 학생이요, 실질 심사 받고 나가는 중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불러 처리는 했습니다만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아주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행동 정당하다, 자신감의 표현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 대진연의 대학생 진보연합의 다른 회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법원 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비판하면서 우리 많이 맞았다, 인권 침해 좌시하지 않겠다, 더 많은 담을 월담하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해서 맺힌 게 많은 듯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지르는 주한 미군들에게는 왜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미국의 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 아닙니까?
자, 보시면요. 저 학생의 이 왼쪽 가슴팍에 보면 이 영어 알파벳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평소에는 입더라도 최소한 이런 반미 기자회견을 할 때는 저런 옷은 안 입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이들 학생들 영장 기각을 촉구하면서 이제 곧 2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우리 학생들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 대학생들 행동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리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라고도 하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 전해드렸던 뉴스죠.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이 성인용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 이 국감장 공개 사건. 예, 이건 뭐 정말 사건이었죠. 자, 보통 국감장에서 요즘 말로 뭐 어그로를 끌려고 의원들이 눈에 띄는 소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조금 정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쳤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일부 여성 단체들이 뭐 반발하기도 했고요. 자, 이용주 의원 오늘 마지막 국감에서 사과했습니다. 이렇게요. 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분들과 특히 여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 조치의 필요성,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저는 진짜 이 리얼돌 과연 어디로 갔을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손학규 대표의 아주 정말 원색적인 비난 저희가 들어봤고요.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창당 등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고반장. 네, 일단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제 12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왜 12월이냐 이 점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입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안에 반대하고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에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 관점에서요 자유한국당과 합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본인은 신당 창당 계획 쪽으로 무게를 실은 거죠?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반문재인 하자고 어영부영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죽을 각오로 혁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보수 재건에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통합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의 설명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신당 언급을 하는 것이다. 이게 손학규 대표의 분석인 거죠? 네, 손학규 대표의 분석은 이 유승민 의원의 신당 언급은 역으로 한국당을 향한 애걸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받아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신당 창당 받아주지 않으면 신당 창당하겠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국회의원 배지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뭐 손학규 대표 얘기만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은 자유한국당 쪽하고 뭔가 물밑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의 협상 진척에 대해서는 뭐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통합 논의에 주저하는 몇 가지 이유를 거론을 했는데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이 조국 사태로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면서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약해지고 있는 점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신반장 오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요 유승민 위원회 조금 전 얘기한 그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김진태 의원이 그런 경우인데요. 자,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해야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김 의원의 의견이 한국당의 중론인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자, 김진태 의원은 특히 유승민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한국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반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큰 정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권보다는 지역구 관리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주미 대사관 관전 아닌 문제 조금 더 짚어보면요. 아까 그 월담에서 넘어간 단체가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인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줄여서 이제 대진연 이 되는데 저희도 몇 번 소개했던 단체죠? 예,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 7월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비둘기였나요? 예, 비둘기 사체를 넣었던 그 소포 그리고 또 뭐 흉기 보낸 그 사건. 또 지난 4월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서 농성을 벌였던
일로 뭐 논란이 된 단체죠.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그 백두칭송위원회도 역시 이 단체 소속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일단 친북 성향의 단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아까 이제 이 단체는 경찰이 과격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경찰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예를 들면 시위대가 철제 사다리를 들고 담을 넘을 때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이 당시 상황이요. 먼저 시위대 19명 중 남성 2명이 의무경찰을 막아서고 나머지 17명이 미리 준비해온 철제 사다리 2개를 타고 기습적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이 19명 중 여성이 11명 그리고 남성이 8명이었는데요. 경찰은 미 대사관의 허락을 받은 뒤에 이 관저로 진입해 현장에 있던 시위대 중 남성 6명을 모두 체포를 했지만 이 여성 11명은 체포하지 않고 여성 이 경찰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괜히 남성 경찰관들이 체포를 시도했다가 신체 접촉에 따라 자칫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네, 경찰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하지만 조금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융통성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경찰은요. 시위 진압 시 성별 신체 접촉에 따른 시비는 경찰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서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당시 경비 병력이 30여 명 중에 여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찰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진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헤드락을 거는 등 폭력, 강경 진압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락이요? 그 레슬링 할 때 하는 그거요? 이거 말이죠. 그래요? 자, 오늘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떤 답변을 했어요? 네, 강 장관은 재외 공간에 대한 위해나 침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임, 위상과도 관련이 있고 또 엄중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해리 해리스 대사와 주미 대사관 측에서 항의나 혹은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항의는 없었고 신속하게 대응해 준 것에 대한 사의 표명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여간 바른미래당 사태, 내분 사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지만요. 이제 거의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 주가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유승민 12월 탈당, 손학규 당장 나가라로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죠. 하지만 상당수 상임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아닌 조국감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질의 대신 고성과 막말만 기억에 남는 국감이었다는 비판도 있죠.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습니다. 마지막 국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정말 좋았으련만 오히려 이전보다 못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정을 감사하기보다 이 조국 전 장관을 감사하느라 바빴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이른바 조국 감사였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조국 씨 딸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등록한 이 펀드의 운용 형태가 왜 조국을 비유하고 있으면 저렇게 하면 조국의 방패 역할을 자임하는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또 오늘도 지금까지도 또 조국입니다. 네, 마지막 고용진 의원의 말대로 이번 국감은 혹시나 했는데 어제도 오늘도 현재도 조국 전 장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엔 사퇴한 것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관 없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게 되네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시고 한국당에 대해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대꾸의 가치가 없으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이 다 됐지만 오늘도 각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전 장관이 거론됐습니다. 복직에 대해서 또 다른 휴직과 복직이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교수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서울대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소속 교수가 여러 간단하게 가지 좀 말씀해 논란을 주시고요. 일으키고 또 학교에 그동안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고용휴직이 끝나는 즉시 복직을 하도록 현재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수사 시점을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를 뭐 기자가 묻길래 아마 대략 구속 기간 만료돼서 기소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아마 그런 취지 이야기. 저는 제가 직접 서울중앙지검 네, 오늘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증인 채택 없는 국감을 비판하면서 이번 국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기승전 조국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국정감사가. 이게 맹탕 국정감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태권도 유단자로서 지난해 국감 때 이동섭 의원의 이 태권도복 등장이 정말 인상 깊었었는데요. 확실히 올해는 이동섭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튀는 모습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감사 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비단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뭘까요? 자, 바로 이거죠. 존경하는 이 존경하는 이것만 들으면 서로 엄청 존경하는 국회처럼 보이는데 이번 국감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하면은 정말 같은 거야. 검찰 개혁까지라고.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이 그래 참 이해해. 조심하세요.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잠깐 멈춰줘.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무슨 말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라고? 자, 조국 전 장관에 집중됐던 이번 국감 특성상 법사위에서 충돌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멋쩍게 화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주의하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로 존경받아야 할 의원들이 동료 의원입니다. 정말로 존경받도록 행동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평상시에 정말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편파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의를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제게 어느 정도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표창원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합니다. 예, 김종민 의원도 좋아합니다. 예. 네, 국감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종료, 조국 감사된 맹탕 국감. 네, 오늘로서 사실상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요. 아까도 이제 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은 내일부터는 예산 전쟁이 펼쳐지죠.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무방할 정도였고요. 마지막 날까지 정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앞서 일부 좀 보셨지만 오늘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정무위에서는요, 이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동산 차명 구입 의혹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조국 전 장관 모친이 이혼한 둘째 며느리 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명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자산관리공사 측에 이 차명 구입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 모친 명의로 구입을 했다면 캠코에서 추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 캠코 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 44억 이렇게 등 웅동학원으로부터
아직 128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교육위 종합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서울대 학생과 교직원 명예를 짓밟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입학 후 8차례에 걸쳐 학점이 상향 정정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박병미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이번 국감 전체가 이제 조국 국감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중에서도 법사위가 가장 뜨거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했죠. 네, 지난주 국감에서 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해머를 반입해서 출입문을 부셨다라는 말을 한 걸 두고 오늘 여야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자,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 민주당 당직자 중에서 이 같은 물건을 들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화면을 보면 당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정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이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당 내부적으로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경호권 발동에 대해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서로 높아졌는데 그 상황 한번 보시죠. 발언하신 분이 입증을 해야죠. 그거는 누군가를 특정을 했으면. 예. 아니 그걸 왜 아니라는 거 우리 보고 입증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법조인 아니세요? 왜 손가락질하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법조인 아니시냐고. 예. 말이 돼요? 예, 가만히 백규련은 것도 책임져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을 훼손했다 의안과에서 법안을 훼손한 영상 가지고 오세요. 자, 예. 예, 됐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예. 그 영상 가지고 오세요. 영상 가지고 오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 외통위 종합감사에서는요. 내일 이낙연 총리 방일 관련해서 역시 이제 한일 갈등 문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죠. 네, 이낙연 총리가 내일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해서 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자 강 장관은 확인해드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박병석 의원이 재차 부인하지는 않으시죠라고 묻자 강 장관 네라고 답해서 사실상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또 박 의원 또 질의 과정에서 한일 간 물밑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고 장관급 인사 2명도 비공개 접촉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남 시간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몇 분 정도 만나느냐라고 묻자 강 장관은 현재 10분이지만 계속 협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후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질의해서 이낙연 총리 방일에서 전달된 대통령의 친서 내용 작성과 관련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냐라고 물었고요. 강경화 장관은 작성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 반장,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요. 신도시 교통대책 관련한 언급이 나왔다고요? 예, 국토위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말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의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기, 2기 신도시 교통대책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자 김현미 장관 1기 신도시의 문제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특히 2기 신도시는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교통대책이 없었다는 게 유감스럽다면서 이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 구상안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던 속보인데요. 군 인권센터에서 밝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에 촛불 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건도 나오고 거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관련한 문건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문건을 보면 그 야당 의원들 집중 검거한 후에 사법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요.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등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조 반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감 종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멧돼지가 달려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지하 주차장을 활보합니다. 소방대원이 던진 그물에 밟아동칩니다. 격렬한 저항 끝에 총을 맞고야 조용해집니다. 남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달아납니다. 멧돼지 무리가 줄지어 뛰어들어옵니다. 주차된 차량 위를 잇따라 뛰어오릅니다. 갑자기 때로 나타난 멧돼지들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최근 산을 벗어나 도심을 활보하는 멧돼지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멧돼지 5마리가 나타나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119 구조대에 의해서 3마리를 포획하고 사살하고 나머지는 달아났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한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가 줄지어 지나가다 차에 치여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충북 청주시에서 멧돼지 7마리가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건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벅지를 물려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멧돼지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습니다. 멧돼지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멧돼지에 대한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전문가 합동으로 2차 민관 군 합동 포획팀 활동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포획, 처리 및 소독 조치에 지자체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월은 1년 중에서도 멧돼지 출몰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번식기와 월동 준비를 앞두고 먹이를 찾아 산을 내려오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획을 피해서 도망치다 도심으로 유입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획 작전마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포획단은 발이 빨라집니다. 뛰어왔지만 놓쳤습니다. 의지할 건 작은 랜턴 불빛뿐입니다. 어두운 산은 위험투성입니다. 사람도 개도 지쳐갑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돼지들이 개들도 살라고 뛰는 거고 우린 또 잡으려고. 이젠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멧돼지는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만약에 길 한복판에서 멧돼지를 마주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멧돼지를 자극하는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멧돼지가 사람보다는 겁이 굉장히 많고 조심스러운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하면 빨리 뛴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보고 얘들이 달려들어서 물거나 그러면 들이받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시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애들이 나무인지 뭐 사람인지 잘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말고 아주 천천히 주위에 이제 은폐물 나무라든지 뭐 담이라든지 있으면은 그런 거를 피해서 천천히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을철 농촌과 도심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멧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발빠른 대응 필요하겠고요. 방금 알려드린 행동 요령 기억하셔서 만약에 멧돼지를 마주쳤을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관계 당국에 꼭 신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여야 합의로 내일 국회에서 5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는 속보가 정치부의 직전에 들어왔죠.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국 대전을 치른 여야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 전쟁에 돌입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해서 내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은 추후에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나루이또 일왕 즉위식이 내일 열립니다. 대내외에 자신의 즉위를 선언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자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대한신당이 내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서 창당 문제뿐 아니고 사법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회 발제에서도 봤지만요. 내분 사태가 심각한 바른미래당에서는 내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멧돼지가 서울에 되게 많이 나타난대요. 아까 잘 행동 요령 들었죠?